웨딩 드레스라고 불리는 옷에 거친 레이스가 서윤아의 쇄골을 아프게 긁어내렸다. 수백만 원짜리 실크가 아니라 시장에서 급하게 구해온 조화처럼 뻣뻣한 재질이었다. 그녀는 지금 결혼식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아니, 팔려가는 길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적막한 병원의 VVIP 병동 입구였다. 차가운 유리문이 열리자 값비싼 방향제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윤아의 폐부를 찔렀다. 아이러니한 조화였다. 허리 펴. 서윤아. 뒤따라 내린 박 여사의 목소리는 드레스만큼이나 뻣뻣했다.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굴지 마. 비록 그게 사실이라 해도 오늘 내 몸값으로 우리 리안이 유학길이 트였으니까. 옆에선 이복 동생 서리안이 값비싼 모피코트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킥킥거렸다. 언니, 축하해. 살아있는 시체랑 결혼하게 돼서. 하긴, 언니 같은 고아 팔자에 그 정도면 감지덕지해야지. 안 그래? 엄마. 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다. 박 여사가 어린 자신을 받아주며 했던 말. 내 아빠가 남긴 빚 대신 널 거두는 거야. 넌 평생 나한테 빚진 거야. 그 빚을 오늘 그녀의 몸으로 갚는 것이었다. 그녀는 인형처럼 이끌려 병동 가장 안쪽 삼엄한 경비가 지켜서는 병실로 들어섰다. 방 안은 거대한 궁전의 침실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JW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권태민. 6개월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남자. 그것이 그녀의 남편이었다. 침대 옆에는 그룹의 고문 변호사와 근엄한 표정의 노인이 서 있었다. 권태민의 할아버지이자 JW그룹의 총수인 권영택 회장이었다. 결혼식은 서약 없이 진행되었다. 변호사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혼인신고서의 조항들을 읽어내려갔다. 윤아는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지 오래였다. 박 여사와 서리하는 변호사가 건네는 두툼한 봉투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럼 세아가 우리 사위 잘 부탁하네. 박 여사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미련 없이 병실을 나갔다. 권영택 회장은 윤아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거래는 성사됐다. 내 손자가 깨어나든 깨어나지 못하든 넌 이제 JW그룹의 안주인이다. 하지만 명심해. 넌 그저 내 손자의 마지막을 지킬 병풍일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분수를 지키도록. 육중한 문이 닫히고 거대한 병실에는 윤아와 그녀의 남편 단둘만이 남았다.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윤아는 천천히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창백했지만 조각상처럼 잘생긴 얼굴이었다. 감은 눈은 깊고 굳게 닫힌 입술은 한때 얼마나 오만했을지 짐작게 했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어쩌면 그와 자신이 다르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였고 그녀는 숨을 쉬고 있으나 살아있지 않았다. 윤아는 침대 옆에 작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이 적막한 병실에서 이 남자의 숨이 멎는 날 함께 끝날 것이었다.
육중한 문이 닫히자 거대한 병실은 완벽한 침묵의 섬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박 여사의 가증스러운 목소리와 권영택 회장의 냉랭한 경고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서윤아는 자신이 그 섬에 홀로 표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곳은 병실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거대한 무덤이었다. 값비싼 그림들과 최고급 가구들은 모두 색을 잃고 방 안의 유일한 생명체인 침대 위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배경처럼 보였다. 유나는 뻣뻣한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그에게서 가장 먼 구석의 소파에 웅크리듯 앉았다. 시간이 소리 없이 흘러갔다. 그녀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이 공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방 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삐 하는 심박 측정기의 단조로운 기계음과 인공호흡기가 폐로 공기를 불어넣는 낮고 규칙적인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들은 이 남자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고 동시에 유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의 소리이기도 했다. 그녀는 저 남자의 심장이 멎기 전까지는 이 거대한 무덤을 떠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간호사가 기척도 없이 들어왔다. 그녀는 유나를 가구처럼 투명하게 대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침대 위의 환자만이 존재했다. 간호사는 능숙하게 권태민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액을 교체했다. 식사는 준비되는 대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간호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유나의 귓가에 조롱처럼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나는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억지로 입혀진 하얀 드레스. 그녀는 신부라기보다는 고대 의식에 받쳐진 재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본 권태민의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완벽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그는 마치 잠자는 숲속의 왕자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그를 깨울 입맞춤도 그를 구할 기적도 없어 보였다. 유나는 그의 곁에 서서 이 낯선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좋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그녀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였다. 아무것도 몰라도 되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그녀는 10년간 박 여사의 집에서 겪었던 수모를 떠올렸다. 리안이의 옷을 대신 빨고 그녀의 숙제를 대신해 주면서도 늘 빌어먹는 고아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날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인생에서 따뜻함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에 연결된 센서를 스칠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금속 침대 난간을 붙잡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감긴 눈에 머물렀다.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려 나왔다. 그것은 절망의 고백이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말을 판단하지 못할 존재에게 건네는 처음이자 마지막 위로였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당신은 나에게 소리 지르지 않을 테니까 날 때리지도 않겠죠. 당신은 날 상처 입힐 수 없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나약함을 이 살아있는 시체 앞에서 꺼내 보이고 말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 지독한 정적에 다시 몸을 맡기려 했다. 그때였다. 삐, 삐, 삐.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박 측정기의 소리가 미세하게 흐트러졌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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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리듬이 불규칙하게 빨라졌다. 유나는 놀라 눈을 떴다. 그녀는 기계의 오작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황급히 간호사를 부르기 위해 호출 버튼으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감각이 그녀의 등골을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위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권태민.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남자. 그가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눈은 혼수 상태 환자의 흐릿한 동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맑고 깊고 그리고 무섭도록 냉철한 지성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유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유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포였다. 그는 식물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가 방금 내뱉었던 절망적인 독백까지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직 그의 눈만이 살아 움직이며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당신은 누구냐고 묻고 있었다. 유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유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의 광경은 현실이 아니어야 했다. 6개월간 미동도 없던 남자가 그녀의 가장 깊은 절망을 들여다본 그 순간에 눈을 뜨고 있었다. 공포가 피를 타고 올라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 나무 의자, 다리가 대리석 바닥에 끌리며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목을 틀어막고 있는 것 같았다. 권태민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맑고 냉철한 눈동자는 그녀의 영혼을 샅샅이 훑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녀가 적인지, 아군인지, 혹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지 가늠하고 있었다. 그때 남자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공기가 새는 듯한 소리, 말이 아닌 기척에 가까웠다. 유나는 그것이 환청이길, 자신이 너무 절망한 나머지 헛것을 보길 간절히 바랐다. 그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손가락이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달린 그의 검지가 아주 느리게 경련하듯 까딱거렸다. 그는 살아 있었다. 완벽하게 의식을 가진 채로. 누구? 유나의 목소리가 마침내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침대 머리맡에 붉은색 간호사 호출 버튼으로 손을 뻗었다. 안 돼. 바람 빠진 타이어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남자의 목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완전히 잠겨 있었고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분명했다. 안 돼. 그의 눈이 절박하게 경고의 빛을 띠었다. 그는 유나가 배를 누르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다. 아무도 부르지 마.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 남자는 식물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연기하고 있었다. 이 병실에서 6개월 동안
그렇다면 방금 전 그 근엄하던 권영택 회장 앞에서도, 자신을 팔아넘긴 박 여사 앞에서도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당신,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 듣고 있었어요. 내가 한 말.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독백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권태민은 대답 대신 앙상한 손을 들어 자신의 귀를 가리켰다. 그리고 다시 유나의 입을 가리켰다. 그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 목소리. 유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목소리란 말인가? 6개월 전. 사고 나던 날.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겼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힘을 싣고 있었다. 신고. 전화. 당신이었지.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6개월 전. 지독하게 비가 쏟아지던 밤.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두운 국도. 그녀의 눈앞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처참하게 부서진 검은색 세단. 그녀는 본능적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구급차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쳤다. 신문에 대서특필된 JW 그룹 후계자의 사고 기사를 보고 그녀는 자신이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난 6개월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목소리. 잊을 수 없었어. 그는 눈을 감았다. 의식이 꺼져가던 그 절망적인 순간,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던 유일한 생명의 소리. 방금 전 당신이 말할 때 다시 들었어. 그는 유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냉철함 대신 깊은 피로와 6개월간 억눌린 분노, 그리고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병실에 갇힌 포로였다. 날 죽이려던 놈들이야. 그가 속삭였다. 내 삼촌, 권영택. 유나는 숨을 삼켰다. 아까 그 근엄하던 회장, 그녀에게 병풍이라 말했던 남자, 그들은 내가 깨어나길 원치 않아. 그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을 여기 데려온 것도 그들의 계획일 거야. 내 옆에 둘 감시자, 혹은 내가 깨어날 경우를 대비한 마지막 처리자. 유나는 자신이 어떤 지옥에 발을 들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박 여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더 거대하고 잔인한 덫에, 그것도 미끼로 던져진 것이었다. 난 몰랐어요. 난 그저 알아. 권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한 말 들었어. 날 상처 입힐 수 없으니까. 당신도 그들과 한패가 아니야. 당신도 나처럼 피해자야. 그는 유나의 절망적인 독백을 통해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아군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권영택이 자신의 감시자로 붙여놓은 이 여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수액으로 퉁퉁 부었지만 앙상한 차가운 손이었다. 서윤아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날 도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이것은 거래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구조 요청이었다. 이 병실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내가 뭘 어떻게? 유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를 돕기는커녕 억압받고 짓밟히는 데만 익숙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다. 평소처럼 행동해.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당신은 나의 완벽한 병풍이 되어주면 돼. 그는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었다. 날 살린 건 당신 목소리였어. 그 빛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절망 속에서 그는 유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날 살려. 그는 유나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한 배를 탄 운명이었다. 유나가 권영택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유나 역시 비밀을 아는 자로 제거될 것이 뻔했다. 그 대가로 그가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당신을 그 빚에서 꺼내주지. 당신을 짓밟고 오늘 당신을 이곳에 판 그 가족, 내가 전부 갚아줄게. 유나는 그의 앙상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이것은 두 명의 익사 직전인 사람이 서로의 손을 붙잡는 처절한 생존 동맹이었다. 똑똑. 그때 정적을 깨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저녁 식사를 가져온 간호사였다. 권태민의 눈이 순식간에 다시 초점을 잃었다. 그의 호흡은 기계에 의존하는 것처럼 단조로워졌다. 그는 다시 완벽한 식물인간으로 돌아갔다. 그 모든 것이 단 1초 만에 일어났다. 유나는 얼어붙은 몸을 돌려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향해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의 연극도 시작되었다. 간호사는 무거운 저녁 식사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유나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방 안의 진짜 주인인 침대 위의 남자에게로 향했다. 유나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저녁 식사입니다. 사모님. 간호사가 트레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식사는 이곳에서 하시는 겁니까? 유나는 목구멍이 바싹 마른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완벽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다시 완벽한 시체처럼 감겨 있는 그의 눈꺼풀을 보았다. 네, 여기서 먹겠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권태민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심박수는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와 있었다. 기계음은 평화로웠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유나를 제외하고 간호사가 병실을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나의 심장을 쿵 하고 울렸다. 그녀는 1분 1초가 억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문을 노려보았다. 혹시 간호사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혹은 저 문 밖에 권영택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을까? 그녀는 천천히 침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가 정말로 다시 잠든 것일까? 아니면 이 순간에도 자신을 시험하며 연기하고 있는 것일까? 공포가 다시 그녀를 덮쳤다. 이 방은 무덤이 아니었다. 이 방은 무대였다. 그녀는 식욕이 전혀 없었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수프를 억지로 떠먹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태민이 말한 감시자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권영택은 분명 이 방 어딘가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그녀는 수프 그릇을 든 채 얼어붙었다. 그렇다면 권태민이 방금 눈을 뜬 것도 그녀에게 말을 건넨 것도 모두 녹화되었을까? 아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 그랬다면 이미 병실 문이 열리고 권영택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것이다. 권태민은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알고 있거나 혹은 카메라가 음성까지 녹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6개월간 이 감옥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유나는 식사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다. 그녀는 물수건을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권태민의 이마를 닦아주는 척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는 그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가 그의 팔을 닦아내릴 때였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바닥을 스치는 순간 그의 새끼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손바닥을 한번 긁었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신호였다. 계속해.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위한 간이 침대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녀는 차마 그곳에 누울 수 없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숨죽인 채 침대를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지금 깨어 있을까? 그녀처럼 이 지독한 연극의 다음 막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유나는 완벽한 소박한 아내가 되어갔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간호사가 오기 전 권태민의 얼굴을 닦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과 그녀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이것은 권태민이 그녀에게 내린 첫 번째 지시였다. 그가 깨어난 다음 날 그녀가 그의 손을 닦아줄 때 그는 그녀의 손바닥에 힘겹게 책이라는 단어를 썼다. 소리를 내어 책을 읽는 것은 그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권영택 회장은 이틀에 한 번꼴로 병실을 찾았다. 그는 유나를 볼 때마다 노골적인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유나가 값비싼 병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싸구려 소설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쓸데없는 짓. 권영택이 유나의 책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저놈은 아무것도 듣지 못해. 넌 그저 저놈이 숨을 거둘 때까지 얌전히 앉아있기만 하면 돼. 알아들었나? 유나는 바닥에 엎드려 황급히 책을 주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사슴처럼 고개를 주걱거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완벽하게 어리숙하고 무지하며 겁에 질린 병풍을 연기했다. 권영택은 그런 유나의 모습에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멍청하고 배운 것 없는 여자는 절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조카를 잠시 내려다보고는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유나는 책을 쥔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침대를 바라보았다. 권태민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1mm 정도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연기는 합격이었다. 계획이 시작된 것은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그날은 주치의의 정기회진이 예정된 날이었다. 권태민은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유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오늘 유나는 평소처럼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는 책의 한 구절, 폭풍 웃치는 바다에서 등대를 찾는 선원에 대한 대목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선원은 아주 멀리서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똑똑. 주치의와 수간호사가 들어왔다. 계속하십시오. 사모님, 환자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겁니다. 주치의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유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책을 계속 읽었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태민의 손가락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듯 격렬하게 떨렸다. 그것은 한 번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발작적인 경련이었다. 유나가 책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방금 손가락이. 주치의와 간호사가 경악하며 침대로 달려들었다. 세상의 권의사님 간호사가 그의 눈꺼풀을 뒤집었다. 동공이 빛에 반응하고 있었다. 선생님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권태민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아주 느리게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6개월 만에 깨어난 환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기적이었다. 모든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벌어졌다. 긴급 검사가 진행되었고 뇌파는 안정적으로 돌아와 있었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권영택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의사에게 소리쳤다. 어떻게 된 거야? 깨어났다는 게 무슨 말이야? 기적입니다. 회장님, 주치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아마도 사모님의 저런 극진한 간호와 지속적인 자극이. 권영택은 유나를 노려보았다. 유나는 겁에 질린 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권영택은 이를 갈았지만 의사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조카가 정말로 깨어났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침대로 다가갔다. 태민아, 나다. 삼촌이다. 정신이 드느냐? 권태민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 그는 혀가 굳은 것처럼 하는 의미 없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뇌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권영택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깨어났지만 바보가 된 것이었다. 혹은 최소한 예전에 그 날카로운 권태민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6개월간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모두 퇴화했습니다. 주치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활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걷는 것은 기약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권태민은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권영택은 병실을 나오며 유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다. 세아가, 네가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군. 그는 여전히 유나를 경멸했지만 이제 그녀는 바보가 된 조카를 돌볼 완벽한 어리숙한 보호자가 되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유나는 휠체어에 앉게 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완벽한 안전지대가 마련되었다. 권영택은 이제 깨어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카와 그 조카를 돌보는 무해한 아내를 감시하며 안심할 것이었다. 그들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권태민이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는 소식은 JW그룹의 주가를 소폭 상승시켰지만 권영택 회장의 심기는 바닥을 쳤다. 그는 조카가 정말로 뇌 손상을 입어 반쯤 바보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저 회복이 더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병실에 대한 감시를 2배로 늘렸다. 서윤아는 그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 권태민의 어리숙한 아내 역할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수행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남편의 병수발을 드는 아내처럼 보였다. 권태민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는 여전히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았다. 유나는 그런 그의 곁에서 묵묵히 책을 읽거나 재활 치료를 도왔다.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는 오직 손바닥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유나가 그의 팔을 주무르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삼촌, 또 왔었어요. 의심하는 것 같아요. 권태민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그녀의 손바닥에 답했다. 괜찮아. 더 바보처럼 굴어. 때가 오고 있어. 그때는 유나가 병실에 들어온 지 정확히 1달째 되는 날 찾아왔다. 박 여사와 서리안이 JW 가문의 대저택으로 유나를 방문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닌 권태민이 퇴원해 머무는 본가 저택으로 당당하게 들어섰다. 박 여사와 서리안은 그 거대한 저택의 규모에 압도당했지만 이내 이곳의 안주인이 자신의 딸이자 하녀이라는 사실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그들은 유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돈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어머, 유나야, 이게 얼마만이니? 박 여사는 값비싼 실내 장식들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유나를 끌어안는 척했다. 그나저나 사위는 좀 어때? 아직도 말도 못하고 그런다며. 아이고, 우리 딸 팔자야. 서리아는 아예 유나의 방을 제 집처럼 뒤지고 있었다. 언니, 이 드레스룸, 뭐야, 이게 다 언니 거야. 말도 안 돼. 언니 같은 애한테 이런 게 어울린다고 생각해나. 저 가방 하나만 줘. 유나는 10년간 그랬듯이 모욕을 참아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리아나, 그건 안 돼. 내 것이 아니야. 뭐가 내 것이 아니야. 내 남편이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데. 이 집 재산은 다 내 거 아니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벌써부터 우리를 무시해 박 여사가 본색을 드러냈다. 유나는 두 사람을 저택의 거대한 온실로 이끌었다. 권태민이 그곳에서 담요를 덮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의 겨울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한 반쪽짜리 바보의 모습이었다. 박 여사와 서리아는 권태민을 보고는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아이고, 사위, 장모 왔네. 박 여사가 과장되게 손을 흔들었다. 권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쯧쯧, 저렇게 잘생긴 얼굴이 반쯤 맛이 가다니. 서리안이 소리내어 비웃었다. 언니, 저런 사람이랑 밤에 같이 자는 건 아니지. 소름 끼쳐. 유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박 여사가 유나의 팔을 잡아 끌며 본론을 꺼냈다. 유나야, 리안이 유학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됐어. 아무래도 네가 사위한테 말을 잘해서. 말이라니요. 엄마,
제가 말을 알아들어요. 서리안이 끼어들었. 그냥 언니가 금고에서 꺼내오면 되지. 언니는 평생 우리한테 빚지고 사는 거잖아. 아빠 빚. 언니가 다 갚아야지. 우리가 언니를 이 집에 팔아준 덕분에 호강하는 거고. 유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10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그 빚디라는 단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겁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연민만이 서려 있었다. 엄마, 리아나, 두 사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유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온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 여사가 유나의 태도에 불쾌해하며 소리치려던 순간 온실 문이 열렸. JW그룹의 고문 변호사 김 변호사가 정장을 입은 법원 집행관 2명과 함께 들어왔다. 박 여사와 서리아는 갑작스러운 남성들의 등장에 당황했다. 뭐예요? 당신들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 김 변호사는 박 여사의 말을 무시하고 유나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요청하신 서류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서류를 건네고 박 여사를 향해 돌아섰다. 박 여사님, 서리안 씨.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 달 전 JW그룹에서 박 여사님께 지급한 10억 원은 증여가 아닌 대출이었습니다. 대출이라니 그건 유나 몸값. 박 여사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김 변호사가 계약서를 펼쳐 보였다. 박 여사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입니다. 상환일은 어제까지였고요. 하지만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 여사가 유나의 결혼 서류에 정신이 팔린 틈을 다 끼워 넣었던 그 계약서를 가리켰다. 이게 무슨...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따라서 계약서 8조 3항에 의거 즉시 담보물을 회수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집행관들에게 눈짓했다. 집행관들이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담보물이라니 나한테 그런 게 어딨어. 박 여사가 발악했다.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내밀었다. 박 여사님 명의의 아파트, 그리고 서리안 씨 명의의 오피스텔. 그 모든 부동산이 이번 대출의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서리안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내 오피스텔이 왜? 지금 즉시 두 분의 모든 자산은 압류 및 동결 처리됩니다. 즉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유나에게 달려들었다. 서유나, 네가 감히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해.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유나는 그녀의 손길을 차갑게 피했다. 그녀는 10년간 자신을 짓밟았던 두 사람을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지독히도 슬픈 미소가 걸렸다. 은혜라고요. 유나가 조용히 반문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권태민이 조금 전 이 모든 소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적어준 글씨가 선명했다. 네, 손으로 해. 유나는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두 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그녀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 제 겁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권태민의 입꼬리가 아무도 모르게 희미하게 올라갔다. 첫 번째 복수는 끝났다. 박 여사와 서리안이 쫓겨나듯 저택을 떠난 그날 오후, 권영택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의 표정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의심으로 굳어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완벽했다. 법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깔끔한 채권 회수였다. 박 여사가 서명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그리고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 목록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매끄럽게 처리되었다. 권영택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서윤아, 그저 시골 고아 출신의 빚더미에 팔려온 어린 계집애가 이런 일을 계획했다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고른 그 순진하고 멍청해 보이던 병풍을 떠올렸다. 그녀가 이런 법적 절차를 알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단 하나, 권태민, 권영택은 조카가 여전히 바보 연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혹은 바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지능은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 그는 서윤아를 이용해 자신의 첫 번째 복수를 감행한 것일까? 그는 다음 날 예고 없이 다시 저택을 방문했다. 거실에서는 윤아가 휠체어에 앉은 권태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윤아는 그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겁에 질린 사슴의 모습이었다. 아, 아버님, 어쩐 일로? 권영택은 대답 대신 휠체어에 앉은 조카를 쏘아보았다. 권태민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제 그 모녀에게 복수를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권영택은 자신의 의심이 과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세아가, 그가 윤아를 불렀다. 어제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다. 내 계모와 동생이라지. 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죄송합니다. 두 분이 너무 무례하게 구셔서. 김 변호사님이. 그녀는 이 모든 일을 김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한 것처럼 둘러댔다. 권영택은 그런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의 눈은 분명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어제 자신의 집을 되찾은 사람의 안도감이나 기쁨이 아닌 기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침착함이었다. 수고했다. 집안이 시끄러운 건 좋지 않지.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의심의 불씨를 끄지 않았다. 그는 저택의 집사장을 따로 불렀다. 태민이를 돌볼 사람이 더 필요하겠군. 경험 많은 간병인을 새로 들이도록 하게. 내가 직접 고른 사람으로. 그렇게 조 여사라는 중년의 간병인이 저택에 들어왔다. 그녀는 풍채가 좋고 손이 야무져 보였지만 그녀의 진짜 임무는 권태민의 재활을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영택의 눈과 귀였다. 그녀는 권태민과 서윤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투입된 첩자였다. 윤아는 그 사실을 즉각 알아차렸다. 조 여사는 필요 이상으로 친절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항상 윤아와 권태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윤아가 권태민에게 말을 걸 때마다 근처에서 빨랫감을 개거나 화초에 물을 주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 윤아는 권태민의 재활운동을 돕는 척하며 그의 손바닥에 이 사실을 알렸다. 새 간병인, 감시자. 권태민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가락이 윤아의 손목에 닿았다. 조심해. 그녀가 시험할 거야. 시험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윤아가 권태민을 데리고 정원에서 산책을 할 때였다. 조 여사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사모님, 도련님, 날이 쌀쌀하네요. 따뜻한 차 한잔하세요. 그녀는 유나에게 찻잔을 건네고 권태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실수인 척 뜨거운 찻주전자를 권태민의 다리 쪽으로 기울였다. 마비된 다리가 뜨거움에 반응하는지 시험하려는 속셈이었다. 유나는 그 찰나의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치며 그 앞을 막아섰고 끓는 찬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쏟아졌다. 깍! 유나의 비명소리에 조 여사가 당황한 척 찻주전자를 바로 세웠다. 어머나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유나의 손등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다. 지독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유나는 자신의 손을 감싸주며 조 여사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부주의해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휠체어에 앉은 권태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살기 어린 분노가 스쳤지만 그는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는 유나가 단순한 동정심이나 공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자신의 정체를 보호하기 위한 순간적인 자기 희생. 만약 자신이 피하거나 반응했다면 모든 것이 끝장났을 것이다. 유나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을 지켜낸 것이었다. 그날 밤 조 여사는 권영택에게 보고했다. 권태민 이사님은 정말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물에도 전혀 미동도 없으시더군요. 그저 멍하니 앉아만 계셨습니다. 대신 그 부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주 아둔할 정도로 남편을 감싸더군요. 권영택은 그 보고에 만족했다. 그의 의심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서유나는 그저 아둔하고 순진한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권태민은 달랐다. 그는 그날 밤 유나가 자신의 서재에서 몰래 얼음찜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붉게 부어오른 손등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저 여자는 그저 가련한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는데 이골이 난 누구보다 강인한 생존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의 가장 완벽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더디게 아물게 했다. 유나의 손등에 남은 옅은 흉터처럼 저택의 삶은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조 여사의 감시하는 시선은 이제 그림자처럼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녀와 권태민의 동맹은 그 흉터만큼이나 단단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손바닥에 글씨를 쓰지 않았다. 이제는 눈빛만으로 혹은 손가락을 까딱이는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읽어냈다. 유나는 완벽한 연기자였고 권태민은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는 유일한 관객이었다.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JW 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이던 JW 헤리티지 센터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터진 것이다. 그룹의 수권 사업이자 권 회장의 마지막 꿈이기도 한 이 거대한 문화복합 공간 설계는 공교롭게도 권영택이 총괄하고 있었다. 유나는 매일 아침 권태민의 휠체어를 밀고 신문을 읽어주며 이 소식을 접했다. JW 헤리티지 센터 파트너사 계약 줄줄이 파기, 무리한 설계 변경, 안전성 논란.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님을 직감했다. 권영택이 고의적으로 프로젝트를 좌초시키고 있었다. 그는 값싼 자재를 사용하고 비전문적인 설계팀을 고용하여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을 횡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패의 책임을 결국에는 병상에 있는 권태민과 그룹 자체에 돌릴 속셈이었다. 권 회장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손자의 병실을 찾는 횟수가 잦아졌지만 그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권태민 앞에서 차마 하소연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날 오후 권 회장은 잔뜩 흐린 얼굴로 설계도면 몇 장을 들고 병실을 찾았다. 그는 조 여사에게 물러가라는 손짓을 했다. 조 여사는 마지못해 나갔지만 문틈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유나는 알았다. 태민아, 권 회장은 손자의 마비된 손을 잡으며 탄식했다. 이놈들이 내 마지막 꿈을 망치려 드는구나. 이 설계를 보거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거대한 도면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유나는 차를 내오며 그 도면을 흘끗 보았다. 권 회장은 유나를 의식하지도 못한 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빛이 없어. 건물에 생명이 없단 말이다. 로비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방문객들이 흐름을 이해하겠는가? 전부 죽은 공간이야. 그는 이 프로젝트에 한국 전통 건축의 흐름과 빛을 담아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권영택이 가져온 설계안은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다. 유나는 쟁반을 든 채 그 도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잊고 있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박 여사와 서리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 그녀는 빛과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학도였다. 그녀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는 말을 들었었다. 만약 유나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너무나 작아서 혼잣말에 가까웠다. 권 회장은 그녀의 중얼거림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은 권태민은 들었다. 그의 시선이 유나에게로 향했다. 만약 유나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그 복잡한 설계 도면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 중앙 아트리움을 15도 정도만 서쪽으로 옮기면 권 회장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뭐라고? 유나는 자신이 선을 넘었음을 깨닫고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그냥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니, 권 회장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눈은 날카로운 사업가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계속해보거라. 아트리움을 옮기면 그 다음은 유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문틈에 조 여사를 의식했지만 일단 시작된 말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떨리던 손가락이 도면 위의 한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여깁니다. 지금 이 남쪽 파사드가 아침 빛을 전부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트리움을 옮기고 단순 강화 유리 대신 편광 유리를 사용하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기 시작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와서 이 롭이 바닥에 해식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른 빛의 그림자가 건물의 표정을 만들 겁니다. 자연과 건물이 연결되는 거죠.
그것은 바보 같은 며느리의 어설픈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복잡한 설계의 핵심을 꿰뚫는 천재적인 솔루션이었다. 권 회장은 숨을 삼켰다. 그는 서유나라는 여자를 처음으로 다시 보았다. 빚에 팔려온 불쌍한 고아가 아니었다. 너는 이걸 어떻게? 유나가 대답하려던 순간 권태민이 고통스러운 듯 얕은 신음소리를 냈다. 유나와 권 회장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유나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권 회장 몰래 유나의 손바닥에 단어 하나를 새겼다. 리안. 유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권태민은 알고 있었다. 서리안이 지금 건축계의 샛별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사용하는 모든 디자인이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라앉았다. 저는 건축을 공부했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제 이복 동생이, 서리안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권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서리안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냈다. 권영택이 차세대 디자이너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고 이번 헤리티지 센터의 자문으로 위촉하려 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권영택은 고의로 프로젝트를 망치고 있었고 그 대안으로 자신의 사람, 즉 서리안을 내세워 모든 공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리안의 재능은 바로 눈앞의 이 며느리에게서 훔친 것이었다. 권 회장은 유나의 어깨를 짚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다. 그곳에는 미안함과 무섭도록 차가운 분노, 그리고 자신이 집안에 들인 이 보물에 대한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JW 그룹 임시 주주총회장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권영택 부회장이 소집한 이 긴급 총회는 표면적으로는 JW 헤리티지 센터 프로젝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 실질적인 목적은 단 하나였다. 식물인간에서 반쪽짜리 바보가 되어 돌아온 상속자 권태민의 법적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 권영택은 단상 중앙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주주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그룹의 수권 사업이 좌초될 위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현 경영진의 공백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장 구석, 휠체어에 앉아있는 권태민을 향했다. 안타깝게도 태민이는 아직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이 위기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저 권영택이 이 위기를 수습하고 그룹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몇몇 권영택의 측근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다른 주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 역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노회한 권영택의 야심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휠체어에 앉은 권태민은 멍한 표정으로 박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서유나가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조 여사는 그들의 바로 뒷줄에서 매서운 눈으로 두 사람을 감시했다. 이에 있습니다. 그때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권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영택이 내 말대로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대안이 고작 너의 독단적인 경영이란 말이냐. 권영택이 당황하며 반박했다. 아버님,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추천한 차세대 디자이너 서리안 양의 혁신적인 디자인이라면 이 모든 것을 서리안권 회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이름이 이 아이의 입에서도 나오더구나. 그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선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야, 네가 직접 말해보거라. 네가 어젯밤 내게 말했던 것을. 이 주주들 앞에서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서유나에게로 향했다. 저 순진하고 어리숙해 보이던 식물인간 며느리에게로. 유나는 숨이 막혔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권태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할 수 있어.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 전체로 울려 퍼졌다. 저는 JW 헤리티지 센터의 현 설계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뭘 안다고 여기서. 저는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유나가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사슴이 아니었다. 그리고 권영택 부회장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설계안은 건물의 기본인 흐름과 빛들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파괴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고의적인 파괴. 그것은 횡령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권 회장이 손짓했다. 유나에 대한 설계를 스크린에 띄워라. 회의장 중앙 스크린에 유나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완성한 새로운 헤리티지 센터의 3D 조감도가 떠올랐다. 그것은 권영택의 답답하고 어두운 설계와는 차원이 달랐다. 빛이 건물을 관통하며 흐르고 공간은 살아 숨 쉬는 듯했다. 주주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했던 그림이었다. 이것은 표절이야. 권영택이 궁지에 몰려 외쳤다. 네가 감히 서리안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훔친 게로구나. 그렇습니까? 유나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훔쳤다는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5년 전 대학 졸업 작품으로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파일이 떴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은 서리안이 현재 자신의 대표작이라며 홍보하고 있는 모든 작품과 정확히 일치했다. 서리안은 제 이복 동생입니다. 유나가 조용히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5년간 제 모든 것을 훔쳐왔습니다. 제 디자인, 제 이름, 그리고 제 인생까지도요. 권영택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내세운 유망주가 자신이 경멸하던 저 며느리의 것을 훔친 도둑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유나는 마지막 파일을 띄웠다. 그것은 권영택이 헤리티지 센터의 자재 공급 업체로 선정한 회사들의 목록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권 부회장님께서 선정한 유령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최소 500억 원의 자금이 부당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권태민이 깨어난 직후부터 그가 손가락으로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김 변호사와 함께 비밀리에 추적해온 결과물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린 것이었다. 주주 총회장은
완벽한 혼돈에 휩싸였다. 권영택은 사기꾼과 결탁하여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죄를 조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전현이 권영택이 유나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권 회장이 지팡이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 모든 증거는 즉시 검찰로 넘어갈 것이다. 권영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야망은 산산조각 났다. 회의는 속개되었다. 권 회장이 유나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이끌었다. 나는 오늘 JW그룹의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유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병풍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구해낸 유일한 설계자였다. 주주총회는 권영택의 완벽한 패배로 끝났다. 그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즉각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검찰의 수사망이 그를 향해 좁혀오기 시작했다. 그의 시대는 끝났고 서유나는 JW그룹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날 밤 저택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유나는 잠 못 이루고 권태민의 병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자신이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권태민은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다. 그는 6개월간 자신을 올감했던 거대한 적의 실체를 확인했지만 그 적이 자신의 피를 나눈 삼촌이라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그에게 사적인 감정으로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다. 권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다. 맑고 깊은 그의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다. 괜찮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잠겨 있었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유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났고 권영택은 몰락했다. 무엇이 더 남았단 말인가. 그때였다. 저택 전체의 불이 마치 심장이 멎는 것처럼 일순간에 꺼졌다. 정적이 찾아왔고 빗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거칠게 유리창을 두드렸다. 비상전력이 켜지기까지 몇 초의 암흑. 유나는 본능적으로 권태민의 휠체어를 붙잡았다. 무슨 일이죠? 그가 왔어. 권태민이 차갑게 속삭였다. 비상등이 켜지고 복도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다. 조 여사는 이미 낮에 권 회장에 의해 해고되어 사라진 뒤였다. 이 거대한 저택에 지금 이 순간 그들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권영택이었다. 그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JW 그룹의 신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이었다. 연극은 끝났나. 그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비웃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스패너가 들려 있었다. 아주 감동적인 주주총회였어. 안 그런가? 내 조카. 유나는 숨을 삼키며 휠체어 앞으로 막아섰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비원 권영택이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그들은
지금 이 저택의 통신이 두절된 것도 모르고 있을 거다. 내가 이 집의 보안을 설계했거든. 태민아, 그가 조카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네가 감히 날 속여. 이 반쪽짜리 바보 녀석이. 그는 휠체어에 앉은 권태민의 멱살을 잡아챘다. 권태민은 여전히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환자처럼 굴었다. 그리고 너. 그의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다. 저 멍청한 계집애가 내 모든 것을 망쳤어. 그만하세요. 유나가 그의 앞을 막으려 했지만 권영택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유나는 바닥에 쓰러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윽. 유나 씨. 권태민의 입에서 처음으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권영택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역시 연기였군. 처음부터 이 계집애와 짜고 친 고스톱이었어. 그는 권태민의 침대 머리맡 생명유지 장치처럼 위장된 산소 공급 장치로 다가갔다. 그래, 주주총회에서 날 횡령범으로 몰았지. 하지만 그건 돈 문제일 뿐이야. 그가 스패너로 산소 밸브를 잡았다. 하지만 네가 6개월 전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 증거는 없지 않나? 그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그가 권태민의 사고를 사주했다. 네가 정말로 깨어났는지 아니면 이대로 다시 잠들지. 오늘 밤 여기서 끝을 보자. 그가 스패너에 힘을 주어 밸브를 돌리려 했다. 유나는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를 막기 위해 기어가려 했다. 안 돼.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영택의 손목을 움켜쥔 것은 유나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무서운 힘을 가진 손이었다. 권태민의 손이었다. 권영택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그의 조카가 자신의 두 발로 6개월 만에 완벽하게 서 있었다. 권태민은 멱살을 잡혔던 셔츠를 바로잡았다. 그는 앙상했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렬했다. 그는 자신보다 키가 큰 삼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연기는 삼촌이 더 대단하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왕의 목소리였다. 내 사고를 그렇게 완벽하게 위장할 줄은 몰랐으니까. 권영택은 스패너를 떨어뜨렸다. 그는 유령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네. 네가 어떻게 다리가 재활은 꽤 순조로웠습니다. 이 훌륭한 아내 덕분에 권태민이 바닥에 쓰러진 유나를 향해 잠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분노와 죄책감이었다. 그리고 삼촌의 자백. 권태민이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액자 뒤편에 붉은 램프가 깜빡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끄는 카메라는 가짜였거든요. 권영택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횡령이 아니라 살인 미수로 체포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완벽한 무덤을 팠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권 회장과 김 변호사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 모든 것은 권태민이 마지막 함정을 파기 위해 설계한 연극이었다. 권영택이 끌려나가는 혼란 속에서 권태민은 비틀거리며 유나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부어오르는 이마를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괜찮아. 유나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휠체어 없이 자신의 두 발로 우뚝 선 남자. 그녀의 병풍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짜 남편이 서 있었다. 모든 소란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권영택의 광기 어린 절규도 빗소리 속에 묻혔다. 거대한 저택에는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의 병실처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나는 이마를 짚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욱신거리는 고통보다 이 모든 지독한 연극이 끝났다는 허탈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녀의 병풍으로서의 역할도 감시받던 죄수의 삶도 모두 끝났다. 그때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권태민이었다. 그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다리로 비록 위태롭게 보일지라도 꼿꼿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이마,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붉게 부어오른 상처에 머물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그녀의 상처에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은 차가웠지만 그 손길은 유나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아팠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이마 상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유나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의 눈동자, 자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리고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었던 그 눈동자. 그 안에는 더 이상 냉철한 계산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저 빚진 자의 미안함과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는 그의 팔에 의지해 일어섰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폭풍이 지나간 것을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들의 지독했던 계약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저택을 뒤덮었던 음산한 긴장감 대신 늦가을의 차분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권영택은 살인 미수 및 수천억 대의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다. 박 여사와 서리아는 사기 및 부동산 불법 점유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서리아는 유나의 디자인을 도용한 표절 혐의까지 더해져 건축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유나는 그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지만 복수심이나 승리감은 느끼지 않았다. 그저 질긴 악연을 끊어내는 기분이었다. 유나는 JW 그룹의 헤리티지 센터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가 되었다. 그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사모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석자 서유나로 당당히 출근했다. 그녀가 설계한 빛의 아트리움은 수많은 전문가의 찬사를 받으며 공사를 시작했다. 권태민은 재활에 집중했다. 그는 아직 완벽하게 걷지 못했다. 때로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다. 사고의 후유증은 그의 몸에 상처를 남겼지만 그의 오만했던 눈빛을 앗아갔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호령하던 총수가 아니라 두 번째 삶을 얻은 한 명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첫눈이 내리던 날, 유나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코트를 입으려 할 때 태민이 다가와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녀의 코트를 받아들었다. 그가 그녀에게 옷을 입혀준 것은 처음이었다. 오늘 그날이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유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마에는 흉터가 옅게 남아 있었다. 그러네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구청의 혼인신고 창구였다. 그들은 1년 전 병실에서 기계처럼 찍었던 그 서류를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지난번엔 내가 당신 목소리를 붙잡았지. 태민이 펜을 든 채 유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목소리 덕분에 내가 살았어. 이번엔 내 목소리 들어줄래?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고백했다. 서윤아 씨, 지난 1년간 우린 부부가 아니었어. 공범이었지. 하지만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등, 화상 흉터가 남은 그 손을 난 당신이랑 공범 말고 진짜 부부하고 싶어. 그는 결혼해 줄래?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펜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유나는 그 펜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살려준 남자, 그리고 자신이 살려낸 남자. 그녀는 조용히 혼인신고서의 아내란에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적었다. 그녀의 필체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가 SS도 아랬대. 태민도 그녀의 이름 옆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다. 서류가 접수되었다. 법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은 이제 부부가 되었다. 구청을 나온 두 사람 위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다. 태민은 지팡이 없이 유나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유나를 마주 보았다. 그는 그녀의 목에 둘러진 머플러를 여며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남은 옅은 흉터 위에 자신의 입술을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경건한 입맞춤이었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차가웠던 인생에 드디어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